지킬의 하이드 4부. 나는 결국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진실한 희망을 품고 있는 노년의 불만 가득한 의사로 남기를 선택했고, 하이드의 모습으로 즐겼던 자유와 젊음, 가벼운 발걸음, 충동적인 욕망, 그리고 비밀스러운 쾌락에 단호히 작별을 고했다. 다만 어쩌면 내 무의식 속에는 이 결심에 대한 약간의 주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소호에 있는 집을 팔지도 에드워드 하이드의 옷을 처분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 옷들은 여전히 내 서랍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동안은 내 결심을 지키며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격한 생활을 이어갔고, 그로 인해 양심의 잔사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경각심은 점점 희미해졌고, 양심의 칭찬은 습관이 되었다. 그때부터 하이드가 자유를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듯한 갈망과 고통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결국 도덕적 나약함의 순간에 나는 또다시 변신의 약을 만들어 마시고 말았다. 술에 취해 자신의 악습을 돌아보는 중독자가 그것이 가져올 위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이드로서 품고 있는 완전한 도덕적 무감각과 악으로 달려가는 무분별함을 내가 과소평가하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결국 나를 벌한 것은 바로 그러한 속성이었다. 내 안의 악마는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그래서 세상에 나와 울부짖었던 것이다. 약을 삼키는 순간 나는 더 방자하고 더 격렬하게 악에 빠져들고자 하는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불쌍한 피해자가 나에게 친절을 보일 때조차 나는 참을 수 없는 초조함에 휩싸였던 것 같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도덕적으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소한 도발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난 단지 아픈 아이가 장난감을 깨트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신 상태에서 그 일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스스로 모든 균형 감각을 벗어던진 내게 있어 유혹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국 곧바로 타락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지옥의 악마가 내 안에서 깨어나 폭주하기 시작했다. 광란의 즐거움 속에서 나는 저항하지 않는 몸을 잔인하게 구타하며 매 타격마다 기쁨을 맛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지칠 무렵 극도의 광기에 휩싸인 나를 차갑고 섬뜩한 공포가 심장을 꿰뚫었다. 한순간 안개가 걷히며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음을 깨달았다. 난 범죄 현장에서 도망쳤다. 오만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악에 대한 욕망은 만족과 함께 자극을 받았고, 삶에 대한 애착은 극에 달했다. 난 소호의 집으로 달려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서류들을 모조리 불태웠다. 그 후 가로등이 밝혀진 거리를 헤매며 정신의 두 극단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내 범죄를 되새기며 황홀함을 느끼는 한편 다른 범죄를 가볍게 계획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복수의 발자국이 내 뒤를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하이드로서 나는 기쁨에 찬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약을 조제했고, 그것을 들이킬 때
방금 죽인 사람을 향해 건배를 했다. 변신의 고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엘리 지킬은 감사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느님께 기도했다. 자기 방종의 베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겨 나갔다. 내 인생이 총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었던 시절부터 직업적 삶 속에서 자제하며 노력했던 날들까지 내 삶의 궤적을 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난 그날 밤 저지른 저주받을 만한 그 공포의 행위로 다시금 돌아왔다. 난 비명을 지를 뻔했다. 눈물과 기도로 기억 속에 가득 찬 끔찍한 이미지와 소리를 억누리려 애썼으나 기도 사이사이로 죄악에 가득 찬 하이드의 흉측한 얼굴이 내 영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참회의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자 기쁨이 뒤따랐다. 이제 내 행동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었다. 하이드는 이제 불가능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제 더 나은 존재로 제한되었고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안도되던지. 난 자연스러운 삶의 제약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새로운 결심으로 하이드가 드나들던 문을 잠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열쇠를 내 발밑에 놓고 단호히 밟아 부숴버렸다. 다음 날 그 끔찍한 살인이 모두에게 알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이드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났고 희생자는 공공연하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행위였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다행으로 여겼던 것 같다. 이 무시무시한 형벌의 두려움이 내 양심을 보호해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지킬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 하이드가 잠시라도 모습을 드러낸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처단하려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의 행동을 통해 과거의 죄를 씻겠다고 결심했다. 솔직히 말해 그 결심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도 사실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작년 마지막 몇 달 동안 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힘써왔고 많은 일을 이루어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거의 행복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이 선하고 평온한 삶이 나에게 고역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날마다 더욱 만족스럽게 느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이중적인 의도가 저주처럼 남아있었다. 회개의 날카로운 감각이 점차 무뎌지면서 오랫동안 억눌러 있었던 내 안의 낮은 본능이 다시금 자유를 갈망하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물론 하이드를 되살리려는 생각은 없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미칠 듯한 공포에 휩싸였으니까. 아니었다. 난 평범한 비밀 속의 죄인으로서 양심을 속이고자 하는 유혹에 다시금 굴복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엔 끝이 있다. 가장 넓은 그릇도 언젠간 가득 찬다. 그리고 내가 악에 잠시 굴복한 것은 결국 내 영혼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타락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마치 내가 처음 발견하기 이전의 옛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맑고 괴청한 1월의 어느 날이었다. 녹아버린 서리로 바닥은 축축했지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리젠츠 공원에는 겨울 새들의 지저귐이 가득하고 봄의 향기가 은은히 풍겼다. 난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내 안의 본물적 본능이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한편 영혼의 한 부분은 조금 나른해져 후회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약속한 듯하지만 아직 행동에 나설 기미는 없었다. 난 결국 이웃들과 다를 바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남들보다 선하게 살아온 내 삶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 오만한 생각이 들자마자 역겨움이 밀려왔고 치명적인 전율이 나를 휘감았다. 잠시 후 그 감각이 사라지며 나는 힘이 빠졌고 이어서 내 정신의 기운마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 큰 용기가 생겼고 위험을 무시하게 되었으며 의무의 굴레가 풀리는 듯했다. 난 아래를 쳐다보았다. 내 옷은 왜소해진 팔다리에 어울리지 않게 헐겁게 매달려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마디가 굵고 털이 숭숭 나 있었다. 나는 다시 에드워드 하이드가 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부유하고 사랑받는 지킬이었다. 저녁 식탁이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모든 이가 사냥하는 도망자이자 집 없는 살인자, 교수대의 노예로 전락해 있었다. 이성을 붙들곤 있었으나 완전히 지켜내진 못했다. 난 한 번 이상 경험했듯이 나의 제2의 인격 속에서는 감각이 예리해지고 정신은 더 팽팽히 긴장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지킬이라면 아마 무너졌을 그 순간에 하이드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다. 문제는 내 약이 있는 연구실의 찬장에 도달할 방법이었다. 연구실 문은 내가 닫아두었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면 내 하인들이 나를 교수대에 세울 게 뻔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판단한 나는 레니언을 떠올렸다. 그에게 어떻게든 연락을 취하고 설득할 것인가. 길거리에서 잡히지 않고 그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을까. 내가 그에게 다가가도 혐오스러운 방문자인 나를 레니언이 반길리 만무했다. 게다가 유명한 의사인 그가 동료인 지킬의 서재를 뒤져줄까.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내 본래의 인격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내 필체로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불꽃 같은 생각이 떠오르자 내가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밝혀지는 듯했다. 옷을 최대한 다듬어 입고 지나가던 인력거를 불러 포틀랜드가의 어느 호텔로 향했다. 그 운전사는 나를 보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난 악마적인 분노로 이를 갈았고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말라버렸다. 다행히도 그에게나 나에게나 운이 좋았다.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뻔했으니 말이다. 호텔에 들어가서 난 지륵 같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고 내 얼굴을 본 직원들은 떨며 한마디 말도 없이 나를 따라와 명령을 받들었다. 하이드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무한한 분노에 몸을 떨었고 살기를 띤 눈으로 고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본능을 억누르고 마침내 레니언과 풀에게 보낼 중요한 편지 2통을 차분히 작성했다. 이 편지가 확실히 전달되었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 편지는 등기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 후 하이드는 하루 종일 난로 옆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앉아 있었고 두려움에 떨며 홀로 저녁 식사를 했다. 그가 쏘아보는 눈길에 웨이터도 벌벌 떨었다. 밤이 완전히 찾아오자 하이드는 닫힌 마차 한 구석에 몸을 숨긴 채로 도시의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를 두고 나라고 부를 수가 없다. 지옥에서 나온 그 존재는 인간적인 면모가 전혀 없었다. 오직 두려움과 증오로 가득 찬 존재였다. 결국 운전사가 의심을 품기 시작한 듯 느껴지자 하이드는 마차를 내리고 잘 맞지 않는 옷을 걸친 채 관찰 대상으로 여겨지는 모습을 하고 거리의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빠르게 걸어가면서 혼잣말을 내뱉고 인적 드문 길을 피해 다녔다. 자정이 다가올 때까지 남은 시간을 세며 쫓기는 심정으로 걸어갔다.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아마 성냥갑을 권하려 했던 것 같다. 하이드는 그녀의 얼굴을 후려쳤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레니 연희의 집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를 바라보는 오랜 친구의 공포스러운 표정이 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닥친 모든 끔찍한 일들에 비하면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에 불과했다. 내 안에 변화가 찾아왔다. 이제 나를 괴롭히는 것은 교수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이드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였다. 레니언의 비난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것도 마치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처럼 느껴졌다. 그날의 극심한 소진 끝에 난 깊은 잠에 빠졌고 그 밤의 악몽조차도 내 잠을 깨우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은 여전히 떨리고 약해졌지만 기분은 오히려 상쾌했다. 내 안에 잠든 야수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는 여전히 강했고 전날의 끔찍한 위험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집에 있었고 내 약이 가까이에 있었다. 간신히 탈출해 돌아왔다는 감사함이 내 영혼에 강하게 빛나 희망의 밝기와 견줄 만큼 충만하게 느껴졌다. 아침 식사 후 뜰을 느긋하게 가로지르며 차가운 공기를 즐기고 있을 때 다시 그 변화를 예고하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나를 덮쳤다. 간신히 내 연구실로 몸을 숨길 시간이 있었고 그 순간 난 다시금 하이드의 욕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이번엔 이성을 되찾기 위해 2배의 약을 복용해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로부터 6시간 뒤 벽난로를 멍하니 바라보던 중에 다시금 통증이 찾아왔고 약을 다시 투여해야 했다. 결국 그날 이후로 난 마치 격렬한 운동을 하듯 약의 즉각적인 자극 없이는 지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낮이든 밤이든 매 순간 난 변신의 전조인 전율에 사로잡혔고 특히 잠에 들기라도 하면 언제나 하이드로 깨어나게 되었다. 이 계속되는 불안감과 잠을 거부하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마치 열병에 잠식되고 고갈된 존재가 되어갔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하나의 공포, 바로 내 안에 도사린 또 다른 자아에 대한 공포였다.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거나 내가 잠에 빠지면 난 거의 중간 과정도 없이 하이드의 존재로 빠르게 전이되었다. 지킬의 병약함이 깊어질수록 하이드의 힘은
점점 강해지는 듯했다. 두 자아 사이의 증오심은 이제 상호 대등하게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다. 지킬에게 있어 하이드는 공포스러운 본능의 신물이었고, 그가 공유하고 있는 그 의식의 일부와 죽음을, 공동 상속자로서의 모습을 가장 참혹한 고통으로 여기고 있었다. 지킬에게 하이드는 생명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악마적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닌 무생물로 여겨졌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지옥의 진흙이 울부짖고 무정형의 먼지가 몸짓하며 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마치 형체도 없는 죽음이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그 역겨운 존재가 아내보다도 내 눈보다도 더 가까이 나와 결합되어 있었고, 내 육체에 갇혀 매 순간 태어나려는 듯 속삭이고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난 약해질 때마다, 잠에 들 때마다 그 존재는 나를 압도하고 내 삶을 대체해갔다. 반면 하이드가 지킬에게 품은 증오는 또 다른 종류였다. 교수대에 대한 공포는 하이드로 하여금 지킬의 신분으로 돌아가 일시적인 자살을 강요했지만, 그 자신이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한 것에 대해 그는 이를 혐오했다. 지킬의 절망적인 상태와 그로 인해 자신이 미움받는 것을 하이드는 깊이 원망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내 책들의 신성 모독을 낙서하고 편지를 태우고 내 아버지의 초상화를 훼손하는 등 원숭이 같은 기행을 벌였다. 만약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더라면 그는 벌써 오래전에 나와 자신을 모두 파멸시키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집착은 놀라웠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나조차 하이드를 혐오하면서도 그의 집착과 공포, 자살로 그를 단절시킬 수 있는 내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면 그가 느끼는 그 굴욕적이고 강렬한 애착을 떠올리며 어느 정도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묘사는 무의미하며 시간이 나를 처절하게 압박한다. 아무도 이런 고통은 겪은 적 없었음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고통이 무뎌진 마음과 절망에 타협하는 듯한 감각이 점차 생겨났다. 이런 고통스러운 형벌은 아마 몇 년이고 계속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재앙이 닥쳐왔고, 그것이 마침내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켜버렸다. 처음 실험을 했던 이후로 한 번도 새로 보충하지 않았던 소금이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새 소금을 구하여 약을 다시 조제해 마셨으나 첫 번째 색 변화는 나타났지만 두 번째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효는 없었다. 후울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런던 전역을 수색했으나 헛된 일이었다. 이제 난 처음 사용했던 소금이 불순한 것이었으며 그 불순물 덕분에 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지금 마지막 남은 오래된 가루의 영향 아래 이 진술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이 쓰이는 지금이 기적이 없는 한 헨리 지킬이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다. 난 이 글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끝내야 한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변신의 통증이 다시 찾아온다면.
하이드가 이 기록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기록을 남긴 후 시간이 조금 흐르면 하이드의 자기중심적인 성격과 현재에만 집중하는 특성 덕분에 이 기록이 다시 한번 그의 원숭이 같은 증오로부터 무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실 나와 하이드를 동시에 파멸시키는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느낀다. 이제 반 시간 후면 난 그 혐오스러운 인격으로 영원히 변하게 될 것이다. 난 이 의자에 앉아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아니면 극도의 공포와 긴장 속에서 이 방 안을 오가며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과연 하이드는 교수대에서 죽음을 맞이할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해방할 용기를 찾을까? 신만이 아실 일이며 난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죽음의 순간이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더 이상 나만 무관하다. 이제 난 펜을 내려놓고 이 고백서를 봉인하며 비운의 헨리 지킬의 생을 이곳에서 끝낸다. 네, 이렇게 해서 지킬의 나이드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작품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지킬의 나이드는 분량이 좀 길었던지라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끊어서 조금씩 방송을 하면서 즉석에서 녹음을 하고 이렇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뵐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